FM mode. 예. 한다고 하니까 휴식하러 나가시네. 어쩌면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 있죠. 왜 정말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 자식이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하더라도 뭐 그 참 좋다는 보약이 된다는 독서도 안 하고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3박 4일 하게 해버려라. 밥을 안 먹고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지치게끔 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애들은 자기 몸으로 느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속상해서 울 때 있잖아요. 어르거나 달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애들은 자기가 왜 울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하게 된대요. 1시간 동안 울어봐야. 이제 울다 보면 눈물이 안 나오잖아, 애들이. 왜? 가짜로 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냅둬버리는 거야. 엄마가 바쁘니까. 엄마 할 일이 많으니까. 엄마는 그냥 엄마 할 일 하는 거야. 지가 울든 말든. 왜 울었어? 뭐 물어보지도 않아.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엄마가 바빠버리면 얘가 스스로 지금쯤 엄마가 뭐 사줄게 내지는 뭔가 이렇게 멘트가 날아올 때가 됐는데 엄마가 조금 이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에 대한 의존성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자식에 대해서 중독 증상을 갖고 있고 의존성을 갖는 것만큼 자녀는 자기주도적인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경험이 부족해지게 돼요. 자기 결정성하고 자기 주도성이. 그럼 그만큼 뭐가 약해지냐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창의성의 정의. 의외적으로 복잡한 현상이 지금 당장의 현장에서 생길 때 그것에 대한 대처 능력이 창의성이란 말이에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과거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을 푸는 능력이 아니에요. 창의성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측하는 능력이거든요. 정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문제를 뽑거나 문제를 예측하는 능력이 창의성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뽑거나 문제를 예측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애가 아주 빠른 감각을 갖고 있거나 지금 어떤 그 자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감각을 기르거나 또는 미래 예지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그 미래 예지 능력이라든가 미래 예지 능력이라든가 그 어떤 돌발 상황, 과거에 전혀 없었던 일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이 어떻게 두뇌에서 성장하는지를 봤더니 자기 결정적으로 실수를 경험하지 않은 두뇌는 그게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결정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그게 미래 예지 능력은 도파민 호르몬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이라는 것이 촉. 그래서 여러분 그 성인이 됐을 때 감이 아주 그 돈 버는 뭐 어떤 주식이 오를 거고 또는 어떤 장사를 해야지 대박이 날 거고 노래방을 한 몇 년 하다가 당구장을 몇 년 하다가 이 다음에 비디오방으로 넘어갈까 뭐 이런 감각들이 있거든요. 돈 버는 데 있어서. 그래서 권리금 장사를 하잖아요. 권리금을 뭐 7천, 1억 막 하면서 권리금 불려서 막 5억, 10억을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돈에 대한 감각이에요. 시장에 대한 감각이고. 도대체 이 감각은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죠. 그 감각은 과연 타고나는 것이냐.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죠. 25% 정도는 타고난다고. 75%는 후천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 감각이 관리를 많이 받아버린 애들은 그 감각이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관리자가 있는 사람은, 감독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40대, 50대 학창 시절이 끝나고 30대부터 학창 시절이 끝나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공교육의 관리를 적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수업 시간에 잠을 잤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저 뒤에 앉았던 사람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들으면 침 튀겨가면서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기꾼한테 은퇴 자금을 날려. 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게 뭐냐면 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폰지 사기 당하고 다단계 사기 당하고 대출 사기 당하고 이래요. 감이 인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립니다. 표정을 읽는 능력이라든가 책에 빠져 살아버리면.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하고 10대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 사람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기꾼을 감별하는 눈이 더 발달을 해요. 누가 나한테 사기칠지 이런 거를 감별하는 눈이. 뿐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감별하는 그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 수업 시간에 뒤에서 뒤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에서 만화책을 본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카톡을 한다거나 몰래 휴대폰이 2개, 얘는. 하나, 압수된 거 하나 딱 주고 맨 뒤에 딱 앉아. 그래서 휴대폰이 2개니까 카톡 해, 막. 특히 누구랑 가출한 애들이랑 막 카톡을 해.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시간이 자기주도적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하는 수업도 안 듣고 칠판도 안 보고 자기 세계에 막 빠져 있어, 학교에서. 이때 감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창의성이라는 감각이 좋아져요. 그때 선생님의 그 커리큘럼에 감독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감각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도입돼야 되는 게 과목 선택제, 교실 이동제, 그다음에 학점제인데, 즉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자기가 집중하더라는 거야, 애들은. 국영수사가 우리 학교 가면 있잖아, 왼쪽에 있었잖아요. 월요일 날 뭐 HR 해가지고 국영수 이거 누가 정했어, 이거 우리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집중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커리큘럼을 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년 계획과 하루 계획을 아이가 스스로 짜야만이 집중이 되고 그 시간이 자기주도적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남이 짠 커리큘럼에 남이 만든 회사에 직장인으로 오래 다닌다거나 하면은 자기주도적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도파민 민감성이 떨어져 버려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자기결정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경험은 또 살짝 배고플 때 요리할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살,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애가 밥을 해서 먹게 해라 이거예요. 밥을 해주지 말고 제발. 가급적이면.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 그럼 언제 엄마가 애한테 밥을 해줘야 되느냐? 중학교 때부터 바쁘잖아. 공부해야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밥상을 차려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5살 때까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5살부터 한 9년, 10년간은 밥상을 차려주지 마세요, 애한테. 배고플 때 애가 직접 요리해서 먹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교육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완전 이걸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도파민 민감성이 좋아지고 미래 사회에 적응한다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5살부터 14살까지 이제 엄마가 밥상 안 차려주고 도시락도 지가 싸가, 아니, 지금 급식이지, 참. 아무튼 아침하고 저녁을 엄마가 안 차려줘. 그죠?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아동학대 신고가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아침에 운동을 나가는 거야. 엄마가 운동 취미가 있어. 아침마다. 요가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아. 자기 개발할 게 너무 많아, 엄마가. 저녁에 직장 갔다 오거나 뭐 해서 평생교육센터에 가서 배우는 게 또 많아, 저녁에. 그래서 아침밥하고 저녁밥을 니네들을 차려줄 수가 없다. 왜?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는 니네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밥상 차려준 존재가 아니거든. 배고프면 네가 해 먹어.
재료비 아빠가 주잖아. 아빠가 재료비. 아빠가 월급 봉투 해가지고 저기 김치찌개 꼴이랑 그 냉장고에 있잖아. 네가 좀 해먹으란 말이야. 엄마는 엄마 생활이 있어. 이거를 5살부터 14살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쇼가 안 됩니다. 쇼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중독돼 있으니까 엄마들이. 그러니까 다음에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어떤 10시 강의는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자면 애가 학교 등교를 준비하는 시간에 굉장히 독립성을 주는 겁니다, 얘한테.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중에 아주 핵심 강의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시계를 5개를 사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엄마가 절대 깨워주면 안 됩니다. 학교 결석에도 괜찮아요. 지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개근상이 취직시켜주는 시대 아니거든요. 결석 몇 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결석하는 게 너무 싫으면 그날 갑자기 체험활동 갔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쓰면 돼요. 담임선생님이랑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그날 내가 알람이 5개가 울렸는데도 학교를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걸 한 달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한 달 정도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속 터지는 거를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걸 보면은 속 터져서 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침밥 먹을 거 준비해놨다. 냉장고 문 딱 열면 위에서 2번째 칸에 다 있어 하고 운동 가버리는 거예요. 그 식탁에다 딱 쪽지를 써놔요. 냉장고에다가. 엄마 요즘에 이런 운동에 너무 기분이 좋아. 제가 일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엄마의 감정은 자녀의 DNA를 바꾼다. 자, 엄마의 감정이 아침에 자녀가 학교를 갈 때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여유 있는 게 좋거든요. 여유 있는 게. 근데 어머 양말 어디 갔어? 근데 어디가 말려놨지? 막 이러면서 뭐 챙겼어? 어디 숙제한 거 챙겼어? 그래서 숙제 내주지 말자 주의예요. 저는 숙제 내주면 안 돼요. 엄마가 학교 숙제에 신경 쓰게 하면 안 돼요. 왜? 엄마가 급해져. 속이 울렁울렁거려 막 이렇게 두근두근두근. 그게 자녀의 DNA 전수가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창의성이 발현되는 데 있어서는요. 기초적으로 자기가 스팸형 지식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독서량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돼요. 어휘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시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휘력 없이는 시를 쓰기 어려우니까. 필요한데 그거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여유가 필요해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창의성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거의 매일 서두르는 엄마의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주잖아요. 그 자녀의 창의성은 계속 죽어갑니다. 두뇌가 세팅되는 15세까지. 그래서 제가 5살부터 14살까지 그냥 아침 운동을 나가라는 겁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남편하고는 잘 협의를 하세요. 남편. 그 전날 뭐 이렇게 도시락을 뭐 미리 싸주거나. 이건 자식 교육에 대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행복이라든가 노후 보장이 자식의 성공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손쉽게 복지사회 되지 않습니다. 손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과소비 시대의 복지 정책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래사회 우리 한국의 복지 정책은 소비 시대를 종결짓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쓰는 시대가 종결이 되고, 여유, 하루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재밌게 보내느냐로, 그러니까 일자리가 놀자리 경제, 일자리 경제가 놀자리 경제로 완벽하게 전환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복지사회 불가능합니다. 왜? 정부가 돈이 없어요. 없어요. 계속 이제 일본은 계속 돈을 빌려 쓰고 있잖아요. GDP의 3배인가가 아무튼 그 노인이 많아가지고 일본은 노인들한테 주는 돈 때문에 계속 빚이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패러다임, 우리가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죠. 기로에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사회 잘 사는 거하고 리더가 되는 거하고 즐겁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공식하고 전혀 안 맞게 돼요, 이제는. 안 맞게 되는. 누가 행복한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행복은 성적순일 가능성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학벌이 좋으면 연봉도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가 진짜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공부 리스크. 행복하려고 공부를 시켰더니 우리 집안이 망하더라. 공부 리스크. 그 시대가 와버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후유증 금방 나타날 거예요. 아마 5년쯤 후에 자녀 교육비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뉴스화 될 거예요. 아마 5년 내에 나타날 거예요. 왜 미국에서 있었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비 때문에 파산하는. 교육비 때문에 이혼하고. 교육비 때문에 가족이 막 해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니니까 교육 패러다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그 언어를 좀 그런 거 따지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두 글자 다 시대하고 안 맞아요. 교는 가르치는 거고요. 육은 키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교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이죠. 교육은 학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애가 스스로 배우는 것을 선택하고 지가 배우는 시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가 인공지능하고 유튜브하고 또는 무크라든가 이렇게 또는 자기가 선생님을 골라도 돼요. 그게 이제 교실 이동제고 이런 거고 우리가 대학교 때 교양 선택 과목 하는 거랑 비슷한 상태가 초등학교 때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게 초등학교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창의성 혁명이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즉 고교 학점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학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로 내려와야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위에서부터 하려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학점제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유치원 때부터 학점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창의성 혁신이 가능하거든요.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네. 그 부분이 좀 실천이 되도록 아무튼 저도 좀 계속 강의하고 칼럼 쓰고 막 노력하고 있고요. 자, 흥분했어요. 네, 흥분했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민화 씨 좀 비판 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유튜브에 올릴 때.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가장 자주 강의하는 사람이 예전에 카이스트 대학 다닐 때 1세대 벤처기업으로 성공했던 이민화 씨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인가 뭐.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뭐 백분 토론에도 나가고 뭐 KBS, MBC에 나가서 이민화 씨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이 지나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겼었다.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의 정의는 뭐냐면 남들이 요구하는 활동을 내가 하면서 내 의사와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취미가 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게 5%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95%는 정작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5%만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는 거고 95%는 안 즐거워. 일이. 힘들어. 95%는. 그게 일의 정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 남이 원하는 걸 하는 게 그게 이제 국가도 있을 거고 기업도 있을 거고 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해주는 효율성이 인공지능 로봇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하고 상관없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가 줄어든 적은 없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인간의 일자리는 놀자리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죠. 즉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들, 뭔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인간에게 서비스 받기를 더 불편해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처음에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모든 현대 기술은 다 거부감이 처음에 생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일본 같은 데서 이제 로봇 서비스를 받는데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목욕 로봇이래요. 왜? 자기 벗은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목욕 서비스는 다 로봇을 선호해요. 그런데 상담, 대화 나누는 거, 뭐 이런 거는 인간을 더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과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커튼을 딱 치고 대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을 통해서 상담사 고수하고 인공지능이 각기 이렇게 여러 사람들 상담을 했어요. 점수를 매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상담에서 굉장히 위로를 얻었다. 인공지능 로봇이 훨씬 높습니다. 점수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더 인간 친화적인 심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건데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자, 심리적인 거, 사랑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안 바뀌고 있느냐? 인공지능 로봇과의 좋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새로운 경험으로 넘어갈 때 저항력이 약 7배가 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걸 바꾸려고 할 때. 그 저항력이 지금 센 상황이고 또 아직 인공지능 로봇이 상용화되지 않았죠. 그러나 10년 내에 이 상황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인간적인 친화성을 요구하는 일자리조차 인공지능한테 넘어가게 되고요. 저기 보시다시피 교사, 의사, 약사, 언론, 금융, 법조, 사무, 세무, 상담, 통번역, 영양사, 소방, 경비, 택배, 청소, 제조, 건설, 조경. 도대체 여러분 남편 직업 여기 앉은 사람 뭐 가독가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거의. 여기다가 서비스업까지 넣어버리면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서비스업은 로봇이 들어와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페퍼라는 로봇이죠. 카페에서 커피 날라주고 주는 로봇이 저장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카페에 한 번 왔던 사람의 식성, 설탕이 몇 개 들어 다 기억해요. 또 하나, 카페에 오는 사람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순간순간 파악을 해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게 수억 명이 와도 다 기억해요. 그 카페에 수억 명의 손님이 와도 다 기억해요.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무슨 얘기냐? 서비스에서도 인공지능 로봇을 결국 인간은 따라갈 수 없어요. 왜? 인간의 본성은 뭔 줄 알아요? 남한테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인공지능 로봇은 뭐죠? 오로지 인간한테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니까. 처음에. 서비스업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다 틀렸어요. 기본적인 그 심리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얼마만큼 쉽게 바뀌어버리는지, 우리 인간이. 그래서 좀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꼭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일부 말미에 우리 일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제품을 사고 파는 시대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꼭 제품이 필요하면 거기에 뭐 3D 프린터 얘기도 간혹가다 나옵니다. 꼭 필요하면 찍어서 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래서 어쨌건 그 상품 거래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제품을 찍는 시대는 상품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설계도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설계도, 라이센스. 그러니까 로열티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로열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10살부터 15살 5년간 최고급 미술 교육을 받게 해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약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미적인 감각이 너무 소중한 시대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커피 병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아주 사람들이 디테일해져.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공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잘 깨지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이건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그죠? 이런 거 정도는 프린트가 가능해요, 집에서. 그럼 여기 자기 얼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하트 해가지고 자기 이름, 이니셜 넣을 수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가능하거든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은 익숙한 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유행가에 빠지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디자인, 브랜드, 캐릭터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한 가치로 이제 더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가성비의 시대죠. 그죠? 가성비의 시대죠. 왜 어느 정도 그 돈을 줘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시대도 끝나요. 가성비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그때 남아있는 힘은 디자인과 브랜드와 그런 힘의 시대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먹거리 남는다 그랬죠. 먹을거리 그 품질, 얼마만큼 내 몸이 좋은가의 그 웰빙의 문제 굉장히 민감해질 거고요. 즐길거리. 근데 이 즐길거리는 제가 봤을 땐 가상현실 세계가 거의 많이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가상현실을 구축하는 능력에도 미적인 감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간지각 능력이라든가. 자기 체험을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감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급 미술 교육이 아주 보편화돼야 되거든요. 방과 후 교실 교육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미술 교육을 지금 시작을 했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그래요. 10살부터 그 중학교 때까지 교육을.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먹거리, 나머지 그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먹거리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즐길거리죠. 즐길거리, 가상현실과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뮤직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런데 그거 말고 남는 게 이거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최소한의 개별적 생활 서비스. 근데 최소한의 개별적 생활 서비스는 저게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에 다 거의 넘어가요. 저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공지능과 우리나라는 가상현실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산업하고 가상현실은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근데 인공지능하고 사물 인터넷하고 무인차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6차 산업, 그러니까 다시 농어촌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이거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빨리 할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닐성 싶으면 도시에서 내가 50억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이 근처라도, 저기 뭐 파주라도, 뭐 장흥이라도, 여기가 지금 그죠? 일산이니까 고양시 어디 땅값 비싸죠, 근데 이미 그죠? 그런데 뭔가 털을 잡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이 취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걸 지금 기정사실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죄송해요. 먹거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거리 자급자족이 안 되면은 중산층 몰락에 이어서 빈민층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먹거리 자급자족의 안전장치가 안 되면. 그래서 귀농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최대한 창의적으로 키우세요. 최대한 책을 읽히시고 자기주도적으로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학교 가게 하시고 5살부터 8살까지 꼭 밥 차려 먹게 하시고 밥 차려주지 말고 엄마는 내 삶 때문에 너를 밥 차려줄 시간이 없다라는 걸 꼭 말로만 하지 말고 분위기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로 하면 다 들켜요. 그리고 말로 하면은 진심이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삶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엄마가 이제 시간이 또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래 직업의 어떤 이게 우리가 흔히 그 인재를 배출해 왔던 공교육이라는 것이 쉽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교사가 많기 때문에, 월급 받는 교사가 많고. 지금 참 안타까운데 그분들을 법적으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사들이 월급을 받아야 되고 또 은퇴하면은 연금까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로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4차 산업혁명기의 어떤 창의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교사들 함부로 감원할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을.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엄마의 선택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의 두뇌가 공교육 교실 환경에 오래 노출될수록 미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실에서 잠자는 애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애가 더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다가오는 사회니까.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성적을 올리는 것 자체로 인간의 경쟁력을 인공지능하고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난한 교육이 여긴데 무난한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기존 공교육에서 모범생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사람도 위험해져요. 그 사람이 아주 공부를 잘하는 천재여서 일찍 판사가 되고 일찍 대법원의 판사가 될 정도로 이렇게 뭔가 핵심적인 공무원 자리로 가지 않는 한 쉽지가 않죠. 공부로서 이렇게 뭔가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피라미드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부를 시키면 이만큼이 직장을 잡을 수 있었는데 한 반타작은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 부분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공지능 로봇한테 넘어가고 있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맨 위에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공부는 하지만 또 공부도 잘하지만 창의적인 애만 지금 맨 위에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출세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식을 출세시키기가 너무 힘들어. 사회에 진출시키기가. 그래서 50억을 준비하라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50억을 준비해라. 지금 그 상황이 오고 있고 지금 대기업에서 그 신입사원을 뽑는 것도 예전에는 성실성 이런 걸 봤는데 지금은 되게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중심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이 신입사원을 뽑으면 얘가 우리 기업에 얼마만큼 그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가로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협업 능력 하는데 저는 협업 능력도 포기하라고 그래요. 미래 사회는 협업 능력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이 도와줘요. 인간들 간의 협업을. 제가 그랬죠. 인간은 남한테 관심 없다고. 관심 없어요. 자기 생각만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른 사람하고 협상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람을 사귀고 할 때 인공지능한테 자문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인성과 창의성 중에서 그냥 창의성만 있으면 돼요. 인성은 좀 안 좋아도 됩니다. 안 좋아도 돼요. 네. 그거 왜 인성이 안 좋아도 되냐면 인성이 안 좋으면 자기가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인간은 언제 그 인성을 지키게 되죠? 자기를 감시하는 눈이 있을 때 인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이 무서울 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악설이죠. 성악설.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학부모들한테. 특히 개별 상담할 때도 많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성과 창의성이 있을 때 협업 능력이나 대인관계 지능이나 창의성 두 가지가 있을 때 자 15세 이전에 두뇌가 세팅이 되죠. 문제가 뭐냐? 인성에 관심을 가질수록 창의성이 떨어져요.
인성을 포기할수록 창의성이 올라갑니다.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제가 일부 인성을 포기하라고 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 뒤에는 뭐냐, 그냥 홈스쿨링 해라라는 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교실에서 애들끼리 이렇게 원활하게 지낼 수 없는데 우리 애가 보니까 좀 특이해. 뭔가가 있어. 그럼 공교육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 특이한 거하고 창의성을 확실하게 키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애는 나중에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인공지능이 중재를 해주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객관적으로 중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언어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왜? 우리 집사람하고 저랑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 집사람이 안동 사람이에요. 뭐뭐 해요라고 물어보지 않고 뭐뭐 하나 이렇게 물어봐요. 나자로 끝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군대에서 상사들이 쓰는 말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병, 이병 때 항상 그 선임원사들하고 그 간부들이 맨날 하나 이랬나 저랬나 맨날 이래요. 집에만 가면 기분이 나쁜 거야. 집에만 가면 항상 물음표가 나로 끝나. 그러니까 이게 집인지 군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남자들은 군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슬려요. 뭐 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써 한 7번 싸웠어요. 제발 그 말투 하나만 좀 고쳐줘라. 너는 군대 트라우마를 몰라서 이 남자들의 심정을 모른다. 그 순간 이게 소름이 끼친다. 그게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명령을 받아왔던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바로 이런 언어의 오해 같은 것들을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 풀어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야, 누가 이런 말을 나한테 하던데 나 굉장히 기분 나빠.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이 이거였는데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고 뭐 해서 독서량이 좀 딸려가지고 의사 표현이 뭐 안 좋다 보니까 오해되게 말이 전달됐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됩니다. 왜? 지금 미국에서 인공지능 판사가, 인공지능 변호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중재를 하면 법정에 안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특별하게 그 사람 편을 들 이유가 없다. 아시겠죠? 왜? 인간은 팔이 안으로 굽지만 인공지능은 객관적이에요. 현재로서는 감정이 없어요. 그 파악한 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화합이 더 잘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인성을 포기하고 창의성을 키워라 이거예요. 자, 인성, 뭐 해야지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엄마들이. 왕따 당할까봐. 그리고 여성들이 왜 그 인성에 민감할까요? 여성들의 두뇌는 원래 소속감을 굉장히 목숨처럼 여겨요.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들을 공격할 때는 평판을 낮추는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즉, 왕따시키는 걸로. 한 엄마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뭐 있는 얘기를 막 과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엄마가 너 흉봤잖아 이런 얘기 이러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이걸 막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왕따를 시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여성의 두뇌는 원래 소속감에 목숨을 거는 두뇌예요. 남자들하고 틀려요. 남자는 힘에 목숨을 걸어요. 권력에. 그래서 배신을 하고서라도 어떤 거기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게 남성적인 두뇌고. 여성들은 왕따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이 딸을 키우든 아들을 키우든 간에 그 대인관계하고 이런 어떤 거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학교를 안 보내더라도 창의성과 개성 중심으로 키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예측이 반드시 맞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예측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 직원을 뽑을 때도 이렇게 했고요. 인성을 보지 않고 창의성만 보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서로 격리시킵니다. 못 만나게 해요. 못 만나게 하고 지가 만나. 즉 중재를 CEO가 한 거였어요. 근데 그 CEO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얘 말을 들어보고 얘 말을 들어보고 그걸 합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글로벌하게 아주 잘 성장하는 기업의 특성이 뭐냐면 과거에는 자 인문학 그 CEO가 인문학도 알고 뭐 과학도 좀 과학책도 어느 정도 보고 경영학과 나와서 인사관리도 할 줄 알고 이런 CEO가 사장이 됐을 때 그 기업이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그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이게 제가 인성보다 창의성을 키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근거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CEO가 지금 성장하는 기업의 특성은 뭐냐면 CEO가 뭐 하나만 잘하는 CEO예요. 그래서 CEO가 이렇게 고백하는 회사가 잘 됩니다. 나는 인사관리 못해. 나 경영 못해. 경영 전문가 뽑아주세요. 나 이거 프로그램만 잘하잖아. 나 로봇 설계만 잘하잖아. 나는 예를 들어서 생물학을 전공해서 세포생물학만 전공해서 종자계량만 잘해. 나머지 영업인이 뭐니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업만 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T자형 인재의 신화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T자형 인재 신화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 현재. 그 시대를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 개성과 창의성이 얼마만큼 중요해져 있는가. 지금 엄마들의 두뇌는 대부분 T자형 인재, 대인관계 지능에 굉장히 몰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가르치고 뭐 피아노 학원 보내는 이유가 이 정도 악기 정도는 해줘야지 나중에 사람 행세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어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에요. 사람 행세를 하게끔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나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한 아이의 두뇌의 개성과 특장점을 얼마만큼 살려주느냐가 지금은 모든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 제가 밥상을 차려주지 말라는 거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밥상을 차려주지 말라고 하느냐? 인간의 두뇌는 자기결정성과 자기주도성 없이 고수가 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0%.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공자가 예전에 얘기했던 바로 락지자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아시겠죠? 미래 사회에 정말 창의성 있는 인재라는 것은 인공지능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뭔가 저 꼭대기 삼각형 저 작은 저 피라미드에 올라가는 애들은 누구냐? 인성이 좋은 애가 아닙니다. 개성이 강하거나 약간 또라이거나 창의성이 너무 좋거나 임기응변력이 너무 좋거나 즉 공교육의 틀을 벗어난 사람들이 저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래 사회에는. 그러니까 공교육 내에서의 지금 성적을 올리는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점을 알고서 지금 다시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한 근데 자녀 교육을 아예 잊으세요. 잊으시고 아침에는 자기 취미활동, 저녁에는 평생학습, 취미활동 평생학습 가정을 버리세요. 그냥. 가정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엄마의 감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엄마의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엄마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올려야만이 자기가 독립적인 인간이고 엄마가 의존성이 없어야만이 자녀도 자기 자신의 자기 결정성이 올라가게 되고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간섭을 덜 해야지 뭐가 사냐면 자녀의 본능이 살아납니다. 미래 예지에 대한 본능. 미래 예지력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좋아요. 지금 게임에 막 몰두하는 애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게임 산업이 굉장히 주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이 지고 지금 게임 산업의 그 NC백화점 있죠. NC백화점이 삼성을 대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CJ. 이게 주식 투자에도 좀 참고를 하세요. 이게 장기적인 겁니다. 이게 장기적인 트렌드. 제조업 기반의 기업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상품은 거래가 더 이상 안 된다. 공산품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림이 어떻게 지금 또 대처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류 독감을 먹거리 기업의 주식은 안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제가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마무리를 시간인데요. 이제 또 마무리 강의가 가장 중요해 또. 어디 갔냐. 이렇게 놓고, 자, 마무리 강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자, 엄마의 감정이 제가 처음에 이게 세포생물학자가 한 얘기예요. 브루스 립턴이라고. 엄마의 감정은 자녀의 DNA 발현에 영향을 준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의 감정 물질이 특히 이제 태교 때 엄청나게 영향을 주겠죠. 탯줄로 연결돼 있으니까. 엄마의 감정 물질은 태교 때는 그게 평생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코딩이 됩니다. 태교 때 그게 코딩이 들어가요. 물질 언어로 코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교를 불안하게 해버리면은 만족지연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태교 때는 안정적이면서도 산모가 즐거운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만족지역 능력하고 자기 개발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해져요. 더 창의적이고. 근데 불안한 태교는 창의성이 떨어지고 만족지역 능력 떨어지고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그게 공포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형편없는 태교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극직반해요. 아주 형편없는 태교를 받은 애가 더 성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마지막에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스티브 잡스처럼. 왜냐면 그게 당뇨병, 암, 혈관 질환을 잉태하는 것까지는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멘토가. 그건 엄마가 만들어주니까. 멘토가 얘를 성공시킬 수는 있어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애를. 근데 미래에는 의학이 발달하니까 어쨌건 중간에 10살 전후에 또는 이미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잘 기르느냐의 문제가 어쩌면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사회 건강의 문제가 해소될 수가 있으니까. 자,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는 태출을 통해서 무수한 유전체들이 자녀랑 교류가 된다는 게 계속 과학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엄마의 두뇌 속에 자식이 세포 분열을 할 때 그 뉴런세포, 다량의 뉴런세포가 엄마의 두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임신했던 자녀의 뉴런세포가 머릿속에 지금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두뇌 속에는요, 무수한 바이러스가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두 바이러스 있죠? 어렸을 때. 대상포진이 어떻게 오냐면, 수두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어디로 피신하는 줄 아세요? 두뇌 안으로 피신을 합니다. 뉴런세포 근처에 수두 바이러스가 거기서 잠재적으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되듯이 보관돼요. 그럼 언제 대상포진이 걸리느냐? 두뇌에서 이 개체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게 우울증. 우울증에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뭐냐면은 그 인간이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자기 삶을 구축해가는 노력을 멈추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두뇌에서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 물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 호르몬 물질과 면역력은 비례하거든요. 그때 수두 바이러스가 딱 알아챕니다. 아, 이 개체가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아, 내가 번식할 때가 됐군. 대상포진 딱 가는 겁니다. 왜 포진이죠? 포진이 터져야지 더 많은 바이러스가 인간들한테 퍼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두뇌 속에는 무수한 바이러스들이 현재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면역력 상태를 그 바이러스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떨어지면 바로 몸이 아픈 겁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두뇌에 어떤 호르몬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혈관 건강이 또 바뀌게 돼요. 혈관 건강이. 그리고 암은 혈관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밥상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좋고 남편을 위해서도 좋고 남편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저도 참 집밥 먹고 싶거든요. 집밥을 못 먹어서 참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서 저는 집밥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거를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집밥을 포기했죠. 이게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의 두뇌 속에 자녀의 그 뉴런 임신했을 때 이렇게 모세혈관이 두뇌에 있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적혈구보다 작은 자녀의 뉴런 세포가 엄마의 두뇌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엄마 두뇌의 감정 상태와 자기개발 상태와 엄마가 삶을 어떻게 사는지가 실시간으로 자녀하고 텔레파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공한 자녀를 둔 엄마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은퇴하지 않는 뭔가 취미, 일, 그게 직업, 철학, 공부 뭐든지 그 엄마의 두뇌가 은퇴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성공하기가 오래 걸려요. 노벨상도 예전에 40대가 나왔지만 지금은 대부분 70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공의 기간이 우리 공부해야 될 게 많고 학습해야 될 거 많고 대처해야 될 게 많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성공의 시간이 20년에서 30년이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20, 30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40, 50대는 돼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래서 빨리 성공하기를 바라면은 더 빨리 망합니다. 그 집안이. 우리 자식이 더 늦게 성공할 거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엄마가 부업이든 뭐든 자기 일이 있어야 돼요. 도시농업이라도 해야 돼요. 야채값이라도 아껴야 된다 이거죠. 주말농장이라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자식이 늦게 성공할 거라는 것. 즉, 우리 자식의 첫 취업이 45세 이후에 가능할 거라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20대 취업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있어봐야 아르바이트.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버는 거. 자기 용돈 하기도 바쁩니다. 그걸로. 그래서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캥거루족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앞으로. 그 준비하시고. 그래서 자녀의 성공이 늦기 때문에 엄마가 은퇴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뇌가. 엄마가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뭔가를 하고 있어야 자식도 그 두뇌가 그 상태가 유지가 되죠. 당장에 성공을 못해도 언젠가는 얘는 40대 50대에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두뇌에 자녀의 뉴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뉴런의 평균 수명은 125년입니다. 자, 또 하나. 자, 이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예산분내. 자, 그래서 부모의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것, 부모의 감정이 자녀의 DNA의 그 발현에 그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건데,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를 초래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초래가 되는지를 봤더니 자녀들은 주로 엄마의 감정을 전수받더라는 겁니다. 아빠의 감정보다는. 물론 기본적으로 DNA가 아빠 성격을 타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천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그 엄마의 감정 상태를 전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수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두뇌 속에 자녀의 뉴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텔레파시처럼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울 뉴런, 즉 태도를 보고 감정이 전이가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자, 면접관이 그 입학사정관제 이런 거 입사 시험에서 면접 볼 때 그 구직자 또는 그 입시생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몸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발견됩니다. 감정이라는 게 상대방의 얼굴 표정에 의해서도 전달이 되지만 신체와 신체로 직접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들한테 표정을 속여도 자기 몸속에 있는 호르몬 상태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체와 신체가 직접 감염이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죠? 지금 좀 긴장되시죠? 예. 저한테 영향을 받으신 겁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예. 자, 그래서 엄마의 감정과 자식의 감정이
신체에 있는 물질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를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거에 대한 건데요. 감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창의성에 좋은 감정이 있고 창의성에 나쁜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개발에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고 장기적인 전략에 유리한 감정이 있고 단기적인 전략에 유리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 개발 심리 실험 같은 거 보면은 단기적으로 확실한 과업, 업무가 정해진 것을 더 빨리 성취하는 사람은 공포와 불안이 있을 때 그걸 빨리 성취합니다. 단기적인 과정. 즉, 너 이거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너 해고야. 그러면은 해고 안 당하려고 막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창의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문제 해결, 여기서 장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세상이 이제 정글이 돼갔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은 적응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대기업에 취직해도 언제 잘릴지 몰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미리미리 그 장기적인 계획 하에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야 되고 장기적인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분노와 슬픔을 느낄 때 두뇌에서 기억물질이 많이 나와서 암기도 잘 돼요. 운동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신지혜가 그 골프에서 우승했을 때 한 달 전인가 동생이가 가족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슬픔. 두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방어적인 분노나 슬픔이냐. 그러니까 분노와 슬픔을 내가 인식하는 이게 여기서 이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생존 방어적이냐. 그러니까 결국 타인들과의 경쟁 구도를 내가 그 구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면 생존 방어적인 분노와 슬픔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과제는 좋은데 장기적인 적응력은 떨어뜨려요. 그래서 부록 집안에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거룩한 분노와 슬픔으로 그 공분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걸 같이 슬퍼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왜 팽목항에 한번 가봐야 될까요? 그게 거룩한 분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두뇌 개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돼요. 봉사활동이. 그거는 어떤 애도하는 어떤 체험이었는데 모든 봉사활동은 장기적으로 그 가족의 트라우마를 생존 방어적인 분노와 슬픔에서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거룩해지는 분노와 슬픔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굉장히 중요한 게 봉사활동이에요. 엄마가 즐기는 봉사활동.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자주 다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뭐냐. 엄마의 감정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봉사를 즐기는 마음으로 자기 수련을 해야만이 자녀가 좋은 영향을 받지 스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다니면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시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점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의성에 좋은 감정이 감사함, 사랑, 즐거움, 쾌락 이런 게 장기적인 창의성에 좋은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공포, 시기, 경쟁, 불안, 미안함, 원망 이런 것들을 과거를 후회하는 거 이게 창의성에 안 좋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부터 아빠의 감정은 여기서 논외로 합시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굉장히 낮아요. 엄마의 감정만이 오직 자식의 감정에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아빠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녀의 미래에 있어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인성이라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자기주도적인 실수를 통해서 그 자아가 건강해졌을 때만 진정한 인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면은 언젠가 일탈하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범죄를 한다거나 감시자가 없을 때 뭔가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음모를 짜는 그런 인성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강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데, 진짜 인성은 이렇게 됩니다. 중뇌의 충동을, 그러니까 성인기의 진정한 인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중뇌의 동물적인 충동을 전전두엽이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인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까지 부모가 인성이라는 것을, 인성과 대인관계 지능, 그다음에 성적 이런 것을 관리를 했을 때는 아이들이 전전두엽과 그 감정을 주로 다루는, 자기 의지를 다루는 중뇌간의 신경망과 혈관이 축소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명을 안 하면 이게 여기서 이제 모순이,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창의성을 중심으로 아이를 약간 방치하거나 그쪽으로, 엄마는 엄마 활동을 하면서 아이의 어린 시절을 보내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그것이 진짜 인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일탈하지 않는, 즉 진짜 인성은 뭐냐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인성에 있어서 만족지능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격 안 좋은 사람들 특성이 뭔지 아세요? 체력이 안 좋습니다. 체력이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 인내도 체력이 필요해요. 인내에도. 진정한 인성은, 자,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회생활에서 진정한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청문회 보시면 알죠? 청문회. 마지막에 견디지 못해서 뭔가 실수했던 것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인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창의성 중심으로 길렀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 예절 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은 청소년기 일탈률이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즉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들이 선무당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의성을 중심으로 기르면 진짜 아이의 인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오해를 안고 집에 갈 뻔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 보충 강의를 또 다른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 빠진 연결고리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자, 그래서 감사, 사랑, 유희, 즐거움으로 엄마가 삶을 살았을 때 자녀는 진짜 인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성이 너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도 포기하겠죠.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스캔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얘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잘 지내다가 조금 악조건이 생기면 얘가 배신할 놈이네. 왜? 두뇌를 딱 보니까 만족지능 능력에 그 관련된 회로가 약한 거야. 즉 사이코패스야.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야. 어떻게 할까요? 인공지능이 배격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래 사회의 면접은 두뇌 스캔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 댓글을 다 검색하고 있어요. 애들 뽑을 때. 앞으로 대학 시험에도 그거 들어갑니다. 댓글 잘못 단 거. 진정한 인성이 아니면 반드시 이거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진정한 인성은 전전두엽과 감정두뇌 간의 연결력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동물 단계, 두뇌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방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부모가 관리해버리면 전전두엽하고 중뇌가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 강의 중에서 제가 유치원 강의가 있거든요. 순천에 있는 그 대한유치원 힘스 스쿨에서 한 강의가 있어요. 1부, 2부. 1부, 2부 강의가 전부 여기에 대한 강의입니다. 왜? 거기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초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진로도 해야 되고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성 형성과 감정 형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인성을 길러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인성은 부모가 자녀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했을 때만이 길러지더라는 겁니다. 네. 그거고요. 그래서 부모가 엄마부터 어떻게 하면 감사와 사랑과 유희와 쾌락으로 갈 수 있냐면은, 자, 여러분이 돈을 잘 벌 자신이 없다면 취미 활동을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내가 돈을 잘 벌 자신이 있어. 그럼 돈 벌러 나가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돈 벌러 나가거나 운동하러 가거나 돈을 잘 벌 자신 없으면 운동하러 가세요. 취미 활동하러 가세요. 돈을 잘 벌 자신이 있다 돈 벌러 나가세요. 5살부터 14살 사이에 자녀를 케어해 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지금 당장에 버려야 됩니다. 비록 아이가 게임만 하더라도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여러 번 결석을 하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경험을 초등학교 때 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잘 바뀌지 않아요. 계속 우존적인 애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 선택을, 자기 실행을 못 해본 거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스거든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는 경험을 만약에 초등학교 한 적이 없다. 공부 절대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시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어휘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중고등학교 때 약 7,000개에서 8,000개의 단어를 머릿속에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거예요. 바리스타를 하더라도 커피 개발이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언어와 물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뇌가, 우리가 언어가 시작된 게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휘력과 창의성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자기 의지로 자기 신체를 제어해보지 못한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어휘력 습득에 실패하게 됩니다.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하거든요. 책상에 앉아있는 게 엄청난 의지력입니다. 네,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시간 많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